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3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고려 마지막 단원 문화편입니다. 문화편은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정치하고 맞물려서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하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정치하고 맞물려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가 아니고 전체 다죠. 자, 들어갑시다. 문화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일단 역사서가 먼저 나오는데요. 역사서. 역사서에 편찬해가지고 고려 전기, 중기, 뭐 조금 이따 후기 이렇게 나오는데 고려 전기 특징은 뭐예요? 육두품과 호족 집권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은 자주적입니다. 그렇죠?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죠. 그래서 왕조실록, 칠대실록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왕조실록이라고 하면 고려 왕조실록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소설책입니다. 고려 왕조실록, 칠대실록은 불타서 없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것은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이거 다 소설입니다. 자, 모두 현존하지 않고요. 안타깝죠. 자, 문벌귀족 집권기에 4대적 유교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벌귀족은 보수화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문벌귀족 이자겸이요. 또 김부식이요. 그렇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런 표현보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 현존한 가장 오래 요거 여러분 최고라고 하면 한자예요. 한자. 최고로 좋다라는 게 아니고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최고로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최고라고 한 글로 쓰니까 이제 어려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이제 설명 안 드려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최고. 그리고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고요. 기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기전체가 뭔데요?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 그리고 신라 계승 의식으로 되어 있다. 이 김부식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신집권기와 원간섭기 때 이때 보세요. 자, 무신집권기.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원간섭기. 야, 이 자주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잖아요. 나 그냥 고려 사람 하기 싫어. 난 그냥 몽골 사람 할래. 이럴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자주적 사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러다가 고려가 역사 속에 사라지겠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적인 역사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서를 쓰는데 대표적인 역사서가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리고 각훈의 해동고승전. 자, 이분들은 뭡니까? 이 양반들은 그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규보 하면 최씨 무신집권 때 활동했던 문신이에요. 최씨 무신 정권에서는 문신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가면서 문신을 등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최씨 무신 정권에서 문신을 왜 등용했느냐? 최씨의 반대편에 있는 무신들을 요것들을 그냥 죽이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명분 싸움에서 눌러서 내 밑에 두려고 했단 말이야. 견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명분 싸움을 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규보입니다. 자, 동명왕편 이규보. 그래서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 여러분, 동명왕이 누굽니까? 고주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해동 고승전, 고승 해동에 있는 옛날 스님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삼국시대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책이 각훈의 해동 고승전입니다.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오케이,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기로 갑니다. 원간섭기로 가면 자주성이 완전 땅에 떨어져서 나는 그냥 몽골 사람이 될래 라고 할 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적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합니다. 그래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전, 그러니까 입과 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옛날 얘기들을 수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고조선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단군 신화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원나라가 어떤 나라죠? 민족이 어떤 민족이요? 몽골.
이 근본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근본도 없는 것들 우리는 고조선 아주 오래전에 단군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얘들 역사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된다. 우리 민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국유사 제왕웅기입니다. 이승주의 제왕웅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어디? 거 보세요. 단군에서부터 서술합니다. 그리고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는데요. 상권은 중국사를 놓고 하권은 한국사를 놓고 이 비중이 상권 하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도 중국사 그러니까 이제 몽골뿐만 아니고 중국의 역사 통틀어서 우리 역사도 중국 역사하고 대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져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승주의 제왕웅기입니다. 삼국유사 제왕웅기 시기도 아셔야 되고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잘 나와요. 특히나 사료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가, 나 이렇게 나오면요.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시면 사료가 있죠. 사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료에 가 놓고 나 놓습니다. 자, 고려 말에 가면요. 신진사대부가 집권을 하죠.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친명파입니다. 친명파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유교를 포함하고 있는 큰 그 학문이 뭐죠? 성리학이에요. 자,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만든 성리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사대적인 유교사관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재현의 사약.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것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 잘 해두시고 암기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서술 방법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기전체와 편년체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사 본말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는 나오는데 기전체와 편년체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기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본기, 열전, 세가, 지, 표 이렇게 해서 색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기편, 뭐 열전편, 세가, 뭐 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본기는 왕의 업적을, 열전은 위인들, 그러니까 이제 을지문덕정, 강감찬전 이런 것들이 있겠지 열전에 그렇죠? 그래서 전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자, 편년체는 뭐냐면 연도별로 편찬한 거예요. 연도별로 편찬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 그렇죠? 실록 연도별로 편찬하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 종실록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실록은 연도별로 이렇게 그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뭐 왕이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순으로 연도별로 중심으로 편찬된 것을 편년체, 기전체, 편년체. 그래서 기전체의 대표적인 역사서 뭐가 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요. 제 책만 해도 제 책에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제 책에 삼국사기가 몇 개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마 한 300개는 나와 있을 거야. 삼국사기 모른다 그러면 한국사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편년체, 연도별로 편찬한 책. 기사본말체는 원인 결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내용을 물어보고 시기를 물어보는 거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전체와 편년체만 알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게요. 자, 유학이 발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 전기 유학 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유학, 유교. 자, 태해정, 광경성까지 우리가 공부했을 때 성종의 먼정치, 유교정치, 그렇죠? 형종의 유교정치, 성종 때 유교정치 끝났잖아. 자,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태조 때는 육두품, 그리고 호족, 그러니까 호족은 공부 안 했으니까 육두품만 넣어보자라는 거죠. 육두품 사람들이 유학 교육을, 유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했었고, 광종 때 과거 시험에 유학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완전히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 유교 정치 사상이죠. 그래서 최승로 시무 28조 모르시면 안 되고 요것을 교육하는 기구 대학교 국자감을 만들었잖아요. 자, 고려 중기 때 고려 중기 문종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종 때 최충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최충의 별명은 해동 공자입니다. 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해동에 있는 공자다라는 칭송을 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적 관료지요. 최충인데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구제학당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충은 그 지공거 출신이에요. 지공거. 뭐냐? 그 뭐죠? 지공거 뭐예요? 시험 관리 감독 그리고 뭐 전반에 관련돼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했던 고관이었는데 문종에게 가서 저 이제 은퇴하랍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은퇴를 딱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서울에다가 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구제학당이에요. 구제학당. 그래서 9개 단과학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충의 제자들이 있잖아. 제자들이 다 지공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충이 시험 볼 때 야, 이거 나올걸? 이라고 하면 그 해에 과거 시험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쪽집게 시험. 이게 전국적으로 시험 소문이 나다 보니까 최충의 구제학당에 들어가고 입학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학, 학원이 엄청나게 떠버리는 거죠. 대학교가 있죠. 공립학교가 있어요. 어디예요? 국자감. 여기는 팔이 날리고 여기만. 왜? 여기에서 공부해봐야 내가 죽으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 공부해야 되는데 최충은 요거 나와. 요거 나와. 그러면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저기에 올해 떨어졌네. 3년 뒤까지 기다려야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제학당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최충의 호를 따서 문헌 공이 최충의 호인데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무리다. 그래서 문헌공도. 그러니까 문헌공도에 그러니까 구제학당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문헌공도예요. 이 문헌공도 출신이면 무조건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학이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종 때 또 김부식이 활약하죠. 김부식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또 진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종의 명을 받아서 왕명으로 편찬하는 게 삼국사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현실적 유학, 보수적 현실적 유학이었다. 뭐 이렇게 됐고 무신집권 이후에 뭔 공부를 하겠어요. 무신들이 공부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크게 위축되었다. 뭐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자, 유학 교육기관을 봅시다. 관악의 발전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고려 건국 초를 기억해 봅시다. 국립대학 국자감이 있죠. 그래서 유학부, 기술학부 이렇게 해서 신분별로 입학합니다. 자, 국자감이라는 것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뉘어요. 그래서 국자학, 태학, 사문학, 기술학 이렇게 돼 있는데 외우지 마. 절대 이거 해놨다고 와 지금 써야지. 외우지 마요. 이걸 왜 제가 써드렸냐면 한번 보자라는 거야. 국자학, 태학, 사문학을 나눠서 유학부에서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자 보세요. 국자학은 3품 이상, 5품 이상, 7품 이상의 자제들이 입학을 합니다. 8품 이하의 하급 관원들의 자제는 어디? 기술학부. 그러니까 유학부는 문관이 되는 거죠. 문신이 되는 거고 기술관이 되는 것은 기술학부잖아요. 그러니까 하급관원의 자제들은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신분별로 입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분별 입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우지 마. 분명히 외우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자, 지방에는 대학교가 있잖아. 국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이때부터 이제 출연을 하는 것이고 여기 중앙에 못 간 사람들이 지방에서 공부를 하겠죠. 자, 사학의 융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데 최충 문헌공이 이제 은퇴하고 학원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 뭐다? 구제학당 9개 단과학원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 문헌공도 를 비롯한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완전히 뭐 학원이 뭡니까? 학원이 이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충이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잖아. 과거 시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출신 11명이 이걸 보고 선배님 따라가고 싶다.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래서
나와서 똑같이 학원을 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의 학원이 생겼죠. 1개. 그래서 12개의 학원, 사학 12도가 번성하는 것이 문종대예요. 문종대. 그러니까 문종대 학원 12개가 막 열려버리니까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관학교육이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공교육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은 번성하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공교육 살리기에 들어갑니다. 자, 관학진흥책 숙종 때 서적포라는 국정 출판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국정 출판소를 만드니까 국가에서 책을 찍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무료 배포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예종 때 우리 안 되겠다. 사교육이 졌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따라가자 공교육이. 그래서 7개의 단과학원으로 이 국학을 바꿔요. 그래서 국학 7제. 그리고 양현고 요것은 뭐냐면 이렇게 국학 7제로 이렇게 바꿨는데도 이제 좀 특이하니까 국학 7제로 조금 오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니들 그것뿐만 아니고 장학금 막 줄게. 그래서 창고잖아.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 양현고를 만들고 게다가 또 니들을 위해서 편하게 공부하라고 도서관, 학문연구소를 만들어줄게. 청년각, 보문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인종 때 그러면 이제 6개의 단과학원을 만들자. 그래서 경사 6학을 만드는데 또 잘 안 돼. 자, 한참 지난 다음에 충렬왕 때 이제 국학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자. 여러분 성균관은 조선의 국립 최고대학이잖아. 그렇죠? 국가 최고대학인데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때 성균관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국민왕 때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쪽까지는 충렬왕은 잘 안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인종과 예종이에요. 인종과 예종. 그리고 이 국민왕은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바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는 너무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좋은데 이 앞에 거 숙종, 예종, 인종 때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예종하고 인종만 외워보자라는 거죠. 예종 어떻게 외울래? 가로 해가지고 7. 그렇죠? 7.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고. 그리고 뭐 각이네. 그렇죠? 칠고각. 칠고각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외우자고 제발 좀. 칠고각 그러면 돼요. 칠고각. 그래서 그 인경이라는 애가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성균관. 그렇죠? 성균관. 여기까지는 기억하잖아. 국민왕은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 하나의 단어처럼 문장을 기억했으니까 됐고 칠고각. 그리고 인경이가 충성을 바쳤습니다. 됐어요. 말도 안 되는데 외우자고요. 됐어. 넘어갈게요. 분명히 해드렸어요. 자, 성리학의 정례, 전례 언제 들어오느냐? 충렬왕 때 안향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이전 이렇게 해서 이재현이 심화를 시켜요. 이재현. 그래서 이재현이 심화를 시키고요. 이재현이 들어와서 제자를 이색을 양성을 하고 이색 밑에 정몽주와 정도전의 제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몽주는 동방에 있는 이학의 조 할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학 앞에 성자 붙이면 동방의 성리학의 할아버지다라는 거죠.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선비 정몽주였다라는 거죠. 자, 영양, 주장, 신진사대비의 개혁 사상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조선 가면 열심히 공부하니까. 자, 고려 시대 때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새로운 국가 지도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자, 이제 불교 엄청나게 중요해요. 불교. 우리가 고려 시대는 불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조선 시대 불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불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만들었으니까 유학의 나라 조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를 등한시하고 성리학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조선에 가면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해야 되고 고려에는 불교를 공부해야 돼요. 자, 불교, 고려 전기의 불교 정책 해서 태조와 광종의 정책 있는데 태조는 후녀 10조를 통해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 다 했고 광종 때 묵과를 시행하지 않았죠. 대신 승과를 실시했어요. 승과. 그래서 스님을 뽑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국사와 왕사 제도를 차용해서 썼는데 국사와 왕사는 뭐냐? 왕의 스승이 될 만한 스님, 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스님들을 뽑아서 국사, 왕사로 놓고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 개인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뭐 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사와 왕사 제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라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사원, 절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땅도 주고요. 면역 혜택이 있고 그리고 노비도 주고 막 줘버려요. 재산 막 주고. 그러니까 초창기의 불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초창기 불교는. 자, 두 번째 고려 전기의 불교 특징 귀족들 불교겠죠. 정치 이념인 유교와 신앙인 불교가 서로 배치된다고 보지 않고 불교에 호의적이고 일반 백성들도 현세 기복적 신앙으로 불교를 믿었다라는 거죠. 됐고 디귿번 고려 전기의 교종과 선종, 왕실과 문벌귀족 뭐 이게 복잡해.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불교는요.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문벌귀족 있죠? 문벌귀족. 와, 문벌귀족이 나왔어요. 여러분, 문벌귀족이 교종을 믿었을까요? 선종을 믿었을까요? 자, 문제. 와,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문벌귀족의 씨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지방 호족과 육두품에 있잖아요.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 무엇을 믿었죠? 선종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문벌귀족으로 확대됐으니까 선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들이 교종을 믿었습니다. 에? 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론 선종으로 인해서 고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는 선종불교가 힘이 있었겠지만 성종 때 가서 문벌귀족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자손들이 따로 이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됐다고? 보수화됐다고. 보수화가 되니까요. 진취적이고 이 현실적인 것은 안 돼. 왜? 자신의 특권들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선종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는 조금 애매해. 교종이 맞잖아. 그래서 이들이 종파를 갈아타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종을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종이 다시 등한시되고 교종이 이렇게 융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왕실 불교, 이렇게 문벌귀족 다 교종이에요. 교종. 그러니까 봐보세요. 건국 직후에 교종과 선종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건국 바로 직후니까 누가? 선종이 우세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가서 성종 때 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종 직전에 교종으로 다 갈아탄 집권 세력. 그러니까 이제 집권층이 보수화되면서 교고종 중심으로 번성을 하게 되고 선종은 다시 저쪽으로 구석지로 몰려나는 이런 모습이 생겨요. 자, 고려 전기에 교종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정책. 태조와 광종의 승불 정책이 있었고 의천이 등장을 해요. 의천은 교관 겸수.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의천은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그렇죠? 문종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자, 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스님이 됐을까? 자, 불교의 나라가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있다고. 국교가 뭐예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왕이 정치적인 힘을 하고 있을 때 사상적인 힘을 가진 것은 국교, 불교에서 나와. 그러니까 왕이 못 됐어요. 이 왕자가 이쪽으로 가서 뭐가 된 거예요? 교황이 된 거죠. 교황. 저는 교황을 할래요 라고 하면서 의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천이 등장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교종과 선종이요. 으르렁 되면서 싸워요. 미친 듯이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 교종이요 또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태조, 광종 때 분화가 돼서 왕이 믿었던 교종 그리고 귀족들이 믿었던 교종이 분화가 돼요. 교종끼리 또 분화돼가지고 갈리고 또 저쪽에선 선종이 또 교종 니들 봐라. 니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열이 계속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황이 된 의천이요. 통합해야겠다. 그래서 교관 겸수. 일단 의천이 되자마자 야 교종은 똑같은 교종이자 의천도 뭘 믿었겠어요? 교종을 믿었죠. 교종을 믿었으니까 똑같은 교종이 왜 싸우고 있느냐? 교종은 하나다. 그래서 교종 종파를 통합을 시켜요.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이제 통합됐다. 이제 선종 요것도 통합시키자. 어차피 하나의 불교 아니냐? 교종과 선종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관겸수. 그래서 교종이 앞에 나오잖아. 교는 수를 겸해야 된다. 선종을 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청사 천태종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말씀 속장경을 또 간행을 하게 되고 조금 이따 다시 잘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의천이요. 이 통합을 이제 거의 다 이뤘다 하는 찰나에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천 사후에 다시 가만 있어봐. 정신 차려 보니까 야 니들하고 우리하고 색깔이 틀려. 그리고 분열 다시 되고 내가 왜 니들하고 같이 놀라고 해. 그리고 니들한테 흡수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다시 분열되고 교종 역시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게 못해. 역시 귀족들은 다시 분열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분열이 싹 돼버릴 때 뭐가 있었냐면 무신 정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을 했어요. 자, 무신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습니까? 칼로써.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무신들은요. 교종을 믿을까요? 선종을 믿을까요? 당연히 선종을 믿죠. 왜요? 자, 보자라는 거예요. 교종의 사상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이 특권 유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들을 특권층을 지정을 해준 거야. 근데 이 지정을 해줬던 특권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싹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놓고 우리가 특권을 유지하려고 교종을 믿으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어. 그러니까 교종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선종, 실리, 실천, 그렇죠? 요런 것들 선종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종을 썩어 빠졌기 때문에 쳐낸 것이고 선종, 새로운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은 계신다라는 거죠. 불교의 국가니까 부처님 선종을 신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죽여놓고 스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랑입니다. 다 용서를 해드리죠. 단 부처님 배가 좀 고프셔가지고 요걸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들이 드려야죠.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 그냥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드리고 사람 죽여놓고 부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사람 죽이고 절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스님들이 완전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리대를 놔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리고 이 스님들은 이걸 가지고 배 채우면서 어떻게 해요? 돈이 넘치네? 건물 세워야지. 자, 우리 부처님이 계신데 크게 지어야지. 그리고 막 크게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찰이 커지고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리대동거 해가지고 백성들 수탈하는 것이 스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썩어 빠지면서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는 무신들이 다 헤쳐먹는 거잖아. 게다가 조금 있다 원간섭기에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불교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불교가 또 정권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친원파들도 똑같아요. 친원파들도 스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다 도와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되고 다 뒤로 이렇게 챙기고 이러니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면서 이 나라는 부처님의 이 설법하는 이 불교 때문에 망한 것이다. 불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 신진사대부예요. 그렇다면 일단 멀리 갔으니까 다시 아직 끄집어 와서 무신정권 때 요렇게 이제 점점 썩어 빠지는 불교 종파에 의식 있는 승려들이 등장합니다. 그 스님들이 등장을 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자, 스님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부처님은 어떻게 무로 와서 무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분들이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스님이 중들이 말이야 계속 이렇게 좌선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 경지에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명예, 이익 이런 것을 탐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는 스님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개혁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른바 불교 개혁운동인데 그 진을 요새 해심 이 스님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수선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해쌍수, 도노점수, 교종과 선종은 하나다. 그런데 이분들은 선종 승려겠어요? 교종 스님들이겠어요?
교종이면 안 되죠. 선종 스님들이니까. 다 선종 스님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교종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흡수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교종은 몰락했고요. 선종이 이렇게 융성합니다. 그러니까 성종 스님들이 저 밑에 있는 교종도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이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 쌍수, 도노점수,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포용하자라는 거예요. 요새 백년결사, 법화신앙, 그리고 해심대사, 유불일치설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자라는 거죠. 자, 됐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계율을 봤으니까 의천, 교종 통합해야죠. 흥왕사를 만듭니다. 흥왕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셨고요. 자, 교종이 통합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종을 통합해야죠. 그래서 국청사를 만들어서 천태종을 만드는데 이 천태종 안에 이건 이제 교종 중심이죠. 선종을 포용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 활동을 뭐라 불러요? 교관겸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관겸수하면 의천이에요. 자, 교장,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송, 요, 요는 거란이죠.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주석서를 다 모읍니다. 모아서 흥왕사에서 주지로 있을 때, 흥왕사의 주지로 있습니다. 흥왕사의 주지로 있을 때 교장도감이라는 건물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파서 만든 것이 교장이에요. 속장경입니다. 자, 한 개 의천사후에 다시 분열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신집권기가 등장을 했고요. 이제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울 그리고 요새 그리고 해심대사가 어떻게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했는지 이것을 봐보자. 진울의 결사운동, 수션사라는 절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합니다. 승려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독경 뭐예요? 그 불교 경전을 읽는 것. 뭐 교종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가 먼저 돼야 돼? 수행이 먼저. 와, 선종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선종 먼저 하고 교종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독경, 수행, 노동에 고루 힘써야 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땅히 명리를 버리고 승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진울입니다. 그래서 명리,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정예쌍수, 도노점수. 정예쌍수는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자라는 것이고 도노점수는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고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선종의 입장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수선사, 정예쌍수, 도노점수 나오면 진울. 자, 요새 백년결사입니다. 그래서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하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참회, 그래서 참회를 주장을 한다라는 거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법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법화 신앙. 자, 해심대사는요. 이제 유불일치설, 유교가 들어왔어요. 불교. 자, 유교와 불교가 하나다라는 거죠. 이 유교는 뭡니까? 유교를 포용하고 있는 것은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 고려 말인가 보다. 그렇죠.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권문세족, 불교, 기존의 불교가 있잖아요. 신진사대부가 계속 비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 그 의식 있는 승려들은 이 신진사대부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불교를 계속 비판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교와 불교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면서 계속 수행하고 그리고 성리학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먼저다? 아니죠. 불교가 먼저고 성리학을 포용하려고 했던 해심의 유불일치설.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꼭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자, 원간섭기 이후에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우라는 스님이 열심히 뭡니까? 고려 말에 보우라는 스님이 국민왕의 또 왕사였는데 이 스님이 열심히 또 개혁운동을 했는데 또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역시 니들은 분열하면서 계속 부패한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 개혁 운동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도교와 풍수 지리설입니다. 도교 무시할 수 없죠. 도교와 풍수 지리설, 불로장생 우리가 다 고대사에서 공부했던 거고 형세 구복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제. 초제는 이제 하늘을 보고 제를 지내는 것을 초제라고 합니다. 별을 보고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이 팔관회가 불교 행사이지만 이 내용에 도교적인 성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팔관회도 성대하게 초기에는 개최를 했었죠. 이것이 다 초제 팔관회가 도교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풍수지리는 말할 것도 없다.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래서 서경질지설이 있었는데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이 진압되면서 서경의 위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남경이 중요하다라는 남경질지설. 남경은 한양입니다. 그래서 한양이 더 좋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경이잖아요. 지금 수도가 개경인데 서경은 어디예요? 위로. 근데 남경은 어디예요? 아래잖아. 한양.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가고 있다. 조금 국가가 좀 거꾸로 가고 있네요. 북진을 해야 되는데 북진에 대한 내용은 일체 금기어입니다. 언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는 금기어예요. 그래서 한양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 빨리 넘기세요. 중세 문화, 고려 문화 두 번째 파트죠. 오케이.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인쇄술을 한번 볼게요. 목판 인쇄술인데 인쇄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금속 인쇄하고 목판 인쇄가 있는데 뭐부터 나왔겠어요? 나무부터 있었겠지. 그래서 목판 인쇄입니다. 자, 초판, 그리고 속판, 그리고 다시판, 재판. 그렇죠? 그래서 초판, 속판, 재판이에요. 그래서 초조대장경, 속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판 인쇄는 세 개예요. 초조대장경 한번 봅시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조판했다라는 거. 이 정도 끝.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 거란 격퇴 염험을 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장은 속장경 누구? 의천 나왔잖아요. 의천. 의천이 흥왕사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교장도감. 그래서 교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속장경 있잖아요. 요건 원래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게 일본식 표현인데 속장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우리말 표현은 교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을 조판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교장을 찍어냈다라는 거죠. 흥왕사에 주지로 있을 때 의천이 찍어낸 게 교장이에요. 자, 이제 제조대장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팔만대장경이죠. 언제 찍습니까? 고종 때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했죠. 그러면서 몽골 애들이 침략이 계속 끊임없잖아. 그래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막을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때 강화도에서 조판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 인쇄술인데 1, 2, 3, 4년 와 외우기도 좋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이것을 낼 때 조금 어렵게 내볼까 할 때 이것을 슬쩍 등장을 시켜요. 자, 1, 2, 3, 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금속 활자를 우리가 찍었다, 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금속 상정고금 예문이 현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록만 있다. 어디? 동국 이상국집.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걸로 직지심체 요절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직지심체 요절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현존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사적으로 가장 오래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활자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년 정도가 더 빨랐다라는 거죠. 우리 거 직지심체 요절 현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거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그래 요거 맞다라고 해서 직지심체 요절을 현존은 가장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화상, 이게 이제 그 본명이, 이 스님 본명이 경한이에요. 그래서 법명이 스님이 백운 화상, 이 법명이고요. 간행됐습니다. 공민왕 때 저수를 했고요. 언제 찍어내요? 우왕 때 찍어냅니다. 그래서 우왕 때 활자로 인쇄했고요. 아쉽게도 이것은 19세기 때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드 플랑시라는 놈이 프랑스로 밀 유출해요. 몰래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의 고 물품 수집상한테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얘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지들 거라고 우기고 있는데 원래 이건 우리 거죠. 그래서 얘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직지심체 유전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프랑스 국립도서관. 근데 어떤 책에 보면 국립박물관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죠? 둘 다 맞아요. 책을 쓸 때 저자가 책을 쓸 때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있었으면 그때 박물관에 있다라고 하고 도서관에 박물관에 전시하지 않았을 땐 도서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수집 도서관 안에는 고문서 그러니까 보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온, 온도 같은 거 다 맞춰놓고 이제 딱 이렇게 보관하는데 도서관 안에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서관 안에 수장고에 들어가 있다가 전시할 때 잠깐 꺼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둘 다 맞고 저는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기타 과학기술의 발달인데 국자감 아시죠? 설명 많이 드렸고요. 자, 의학에서 태의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했어요. 의학교육. 그리고 꼭 외우셔야 되는 게 향약구급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주적 의학서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국산 약재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향약구급방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천문대가 있었어요. 천문 관측하는 곳이 어디였다? 사천대였다. 서운관의 사천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천문을 관측했고요. 역법이 있어요. 역법이라고 하면 달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그 자주적 역법서는 없고요. 고려시대 때는 당나라의 선면력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원나라의 수시력을 가져옵니다. 원나라의 수시력. 그래서 고려시대는 원나라의 수시력을 우리가 차용해서 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화약. 그래서 고려 말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만들죠. 우왕 때 화통도감이란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화약을 제조해서 화풀을 만들어서 진포전투에서 사용했고요. 조선 배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배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운 체제가 확립되면서 큰 배가 있어야죠. 그래서 대형 조운선 같은 것도 고려시대에 있었고요. 농업기술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니까 체크합시다. 이암이 원나라의 농상지표를 가지고 옵니다. 됐고요. 자, 이제 건축과 석탑을 봅시다. 건축 중심은 궁궐과 사원 중심이에요. 절. 그렇죠? 그래서 현화사, 흥왕사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궁궐하고 사원 중심으로 돼 있었구나.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 뭐냐?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주심포 양식이고요. 이쪽이 다포 양식입니다. 이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에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놔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막 짜맞추기 해가지고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기둥 위에다가 딱 꽂는데 이 장치를 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공포라고 부릅니다. 공포. 공포 무섭다 이게 아니고 공포예요. 이 공포를 지붕에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 기둥이 있죠? 기둥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받친다. 그래서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흘림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은 배흘림 기둥으로 되어 있고 기둥 위에 그 공포가 만들어져 있고 지붕을 이렇게 올린 거지요.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기둥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공포는 무엇을?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킨다고. 그렇다면 이 지붕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건물이 엄청 커졌다는 얘기야. 커지니까
공포가 엄청 많아야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양식을 공포가 많다 그래서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건물이 그래도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여기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커졌다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원나라가 그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했잖아. 그러니까 이 원나라는요, 몽골 애들은 뭐든지 건물을 다 크게 짓습니다. 우리는 원래 큰 제국이야. 그러니까 물건도 다 커야 돼. 다 크게 줘. 크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간섭기, 우리가 몽골의 침략기 하면서 크게 짓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사원이 커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원이 커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이 불교가 부패했다라는 것. 그래서 불교의 부패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커진다. 그러니까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물이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여러분 부석사 하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첫 번째 부석사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통일신라 때 의상이에요. 의상 승려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의상 스님이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고요. 이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무량수전 얘기가 나오면 고려, 부석사 얘기가 나오면 두 개 봐야 돼. 통일신라 때인지 고려인지 뒤에 걸로 글자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석사 안에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좀 이따 볼 거예요.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불상을 여기 안에 안치를 시켜놨는데 부석사니까 부석사면 두 가지 기억해야지. 첫 번째 통일신라 때 의상 스님이 만들었고 부석사 무량수전 하면 고려시대의 건축물로서 주심포 양식이었고 그리고 부석사 하면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석사 공부 다 했습니다. 됐고요. 다포 양식으로 보시면 성불사 응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진전 딱 하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응진전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주심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진이 나와주기 때문에 기둥이 이렇게 공포가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기둥 있고 사이사이에 공포가 있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탑을 한번 볼게요. 신라 양식을 계승했고 초창기에는 그런데 점차 가면서 다각 다층탑으로 가요. 그러면서 크게 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옥계석이 5개죠. 그러니까 5층 탑으로 지어집니다. 자, CF 비교 한번 해볼까? 통일신라 때 신라 중대지요. 유행했던 거는 이중 기단이 있고요. 그리고 탑신이 몇 층이에요? 3층. 그래서 3층 탑이 유행을 했었고요. 요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5층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때부터는 높아야지 크게 좀 지다가 이제 후기로 가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9층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월정사 팔각 9층 탑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 오대산 그 월정사가 있는데 거기 평창이에요. 이곳에서 있다. 이 그 옥계석이 이렇게 뭔 각이 있잖아요. 8각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면 8각으로 되어 있는 옥계석을 9개를 싼 거죠. 그래서 월정사 팔각 9층 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세어보면 10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머지는 기단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탑이다라는 거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 통틀어 가지고 제일 큰 탑이에요. 왜 이렇게 탑을 쌓았겠어요? 원나라의 영양. 그래서 원간섭기 때 만들게 됩니다. 자, 충무광 때 충자 들어갔잖아. 원간섭기 때 이렇게 만들었고요. 1907년에 일본의 애들이 이걸 떠가요. 이 무식한 놈들이에요. 이걸 떠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쫙 구석지에다 처박아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학자가 그 일본에 갔다가 이거 우리 건데 그래서 정부에 그 반환 요청을 하는데 일제강점기예요. 대단하지. 경복궁에 반환을 했습니다. 애들이 그래. 가져가. 있다 있고 필요 없어. 그래서 가져왔는데 웃겨요. 경복궁은 조선의 본궁이잖아. 그런데 이것은 언제 거예요? 고려 건데 뭐야? 고려와 조선의 뭐 합작이야? 뭐야? 애매하잖아.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경복궁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광복 직후까지.
광복 직후에 이 경복궁에 있는 이 경천사의 10층 석탑을 봤는데 이 수십 년을 밖에다 내놓으니까 그 뭐 비바람 맞죠, 막 태풍 오죠, 게다가 새들이 똥 싸놓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실 그 이제 부패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복원 작업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왜냐? 조선하고 고려하고 같이 있는 게 좀 부주어하잖아.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딱 용산에 있잖아요. 문 열고 문이 열려 있지 커가지고 아니면 문 닫혀 있을 땐 문 열고 아무튼 들어가면 맨 끝에 탑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경천사시 10층 석탑이에요. 자 이제 페이지 하나 넘겨 보시면요 승탑 석탑이 나오죠. 자 석탑 신라 뭐야 이건 했고 자 승탑 나오죠. 신라말 승탑하면 하나 기억하자라는 거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은 언제 거? 신라 중에서도 말 그렇죠. 그 나머지 거는 언제로 다 풀라고 그랬죠? 제가 고려시대로 풀으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보세요. 고달사지 승탑 그렇죠.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 그래서 사각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승탑이 나오면 언제다? 고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불상 엄청 중요해요. 자 특징 대형 큰 걸 좋아하잖아. 엄청 큰 거. 그리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양식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인데 이것은 예전에 광주 충국리 철불로 불렸는데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보세요. 하사창동 철조 저는 참 이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충국리 철불이라고 하는데 철불이에요. 대형 철불입니다. 크게. 그리고 이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인데요. 딱 보면 어때요? 아유 굉장히 조화가 그리고 석굴암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는 거야. 뭐야? 이게 고려탑이잖아요. 근데 왜 신라 양식을 계승해요? 부석사가 누가? 신라 의상 스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이해가 된다. 그렇죠? 자, 논산의 관촉사 여기까지 끊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그리고 안동 이천동에 있는 마의열의 입상 그리고 파주 용미리 마의일분 입상이 있는데 이 그 불상들은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때쯤 되면 미륵신앙이 이제 유행하게 돼요. 미륵신앙.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커야 되잖아. 커야.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보세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사람 키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죠. 근데 좀 부조화해요. 그렇죠? 그 부처님이 가분수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가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 불상을 세웠다라는 거는 부처님에 대한 기원. 우리 좀 구해주세요. 구제해주세요. 이런 것들. 미륵부처.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절벽이죠. 절벽.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위에 부처님 머리를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죠. 여기는 절벽이 더 커. 그리고 두 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죠.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이다라는 거예요. 파주에 있어요. 요런 부처님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예요? 고려시대고 또 어떤 거다? 고려시대 미륵부처.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역미, 그리고 지방미, 향토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청자와 공예 봅시다. 귀족의 사치품이죠. 그래서 고려청자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 순수천자입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순수청자가 발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감기법이 전 세계에 어디도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만 있다라는 거죠. 독창성 상감기법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12세기 중엽에 이런 상감청자, 그렇죠? 상감청자 운항문의 매병. 지금 요거는 지금 그 토기를 이렇게 이제 토기를 굽기 전에 이렇게 선을 내서 여기에다가 이 선을 음각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입히고 닦은 다음에 불에 구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수가 아니고 이 아름다운 그 상감 기법으로 인해서 청자상감 운항문의 매병 시험 엄청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고려 청자의 변천, 원간섭기 이후에 자주성이 상실되죠. 고려급 뭐 내가 고려 난 그냥 몽골 사람이야 이렇게 됐을 때 민족 의식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만의 기법 상감기법 이딴 거 필요 없어. 왜요? 이 저기 북방에서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가마 그 불가마 있잖아. 이렇게 막 큰 거 이렇게 막 커가지고 문 열고 거기에다가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떼버리는 거야. 굽고 이렇게 왕창 나오는 이런 대량 가마 기술이 도입이 되니까 이거 뭐 우리가 시간 내서 하나 그냥 이게 좋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 것이 퇴조돼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감청자는 원간섭기 이후에 점차 퇴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세기 분청사기와 16세기 백자, 이제 조선 전기에 가면 분청사기, 백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고려 청자를 생산했던 곳이 이 전라도 강진과 부안. 그래서 이것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료로 현재 강진과 부안을 찍고 가마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온다면 언제야? 고려 시대를 풀어라라는 얘기예요. 자, 기타 공예의 발전인데 한번 이제 봐보시고 뭐 별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예 및 그림 한번 보자. 글씨 누가 잘 썼느냐? 신품사현입니다. 역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누구를 가렸냐면 여기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죠. 유신 탄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요거 에라 찍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최우가 글자를 엄청나게 글씨를 잘 썼다 그래서 신품사현이라고 불렸었다라는 거. 이암이 송설체를 또 유행시켰고요. 자, 그림 예성강도. 여러분 이게 강도가 아니고 그림인데 강의 그림인데 예성강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성강이 어디냐면 예성강 하류가 병란도입니다. 병란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예성강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류에 무역항이 하나 있는데 라고 하면 병란도를 물어보는 것이고 시기는 언제다? 고려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성강을 그린 그림인데 현존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자, 고려 후기에 사군자 중심의 문인, 화 이런 것들이 그림이 유행했고 국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 그리고 부처님 그림 이런 것들 불화 그러니까 불교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고요. 해어의 관음보sam도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천산대렵도 지금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그리고 이제 수월관음도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그림인데 보살 그림이죠. 자, 비단에다가 채색을 한 거예요. 비단에다 채색을 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비단에 채색한 불화들이 유행을 했다. 음악 뭐 아악하고 뭐 향악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 시대를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고려까지 다 끝났어요. 와, 지금 고대사 끝났죠? 그리고 중세사 고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500년이 시작돼요. 조선 왕조 500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차분차분히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문, 무, 권, 신으로 공부하시는 편이 좋아요. 집권 세력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이해가 좀 빨라요. 왜? 문벌귀족 때 거란 여진이 쳐들어왔고요. 무신 집권 때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권문세적이 있을 때 원간섭기가 있었고, 그렇죠?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고려 말로 가면서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조선은요 왕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조선 왕조 27분 왕들을 다 외우셔야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 효현, 숙경영, 전순,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왕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안 돼요. 왕조를 반드시 외워 오셔라라는 거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가 고려시대까지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제 쉬었다가 조선 들어가겠습니다.